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코노미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각자의 교재를 가지고 행정학개론 공부를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행정학은요, 그 다른 그 공무원 과목에 비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반복 또는 그 응용해서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95% 정도는요, 늘 다루고 있는 주제를 내고 있어요. 물론 똑같이 낸다라기보다도 기본적인 포인트를 유지한 채로 형태라든지 아니면 물어보는 방식만 좀 조금씩 바꾸면서 내거든요.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서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수험 과목으로서 기술적으로 수단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헷갈려 하는 것들을 그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바로 기출문제를 한번 구경하면서요. 아, 여기서 헷갈렸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어디를 봐줘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 암기해야 되겠다를 역으로 봐가시면서 동시에 봐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골라먹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골라먹기만 잘하면요. 20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18문제를 맞추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8문제 몇 점이죠? 90점입니다. 그렇죠?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 이 과목이 합격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에서 득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90점만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90점 맞고 시작하자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히나 여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행정의 기초 제일 중요하고 되게 어려워요. 행정학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거든. 그럴수록 기출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주시면 조금씩 맨날 이런 이론은 이런 걸 내고 있구나를 조금씩 파악하게 됩니다. 역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복잡한 그 기초 이론이 끝이 나면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책학인데요. 자, 정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직론이 나오죠. 자, 조직론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예, 인사행정론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단원에 재무행정 나와요. 뭐 예산이라든지 회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1단원부터 이 5단원까지의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요 뒤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 그렇죠? 지방자치 또는 환류에 대한 부분. 환류는요, 중요하지만 내용이 쉽고 내용 자체가 많지 않다. 그래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지방행정의 경우, 자치의 경우에도 문제로 나오지만 그 양 자체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적고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수험의 부담, 학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앞선 5단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행정학에 나오는 수많은 행정 이론들은 처음에 보면 잘 몰라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배울 때마다 관련되는 행정학 이론들이 개개의 단원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학습한 후에 다시 보시면 상당히 수월하게 정돈, 이 배치 자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몇 문제를 푸는가 보다도요. 제가 주로 집중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 그 포인트를 주로 가져가시고 이거 답이 몇 번이었다. 그것은 혼자 푸셔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답을 골라내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내용 자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들어가도록 하죠. 네, 대표 유형 문제하고 나와 있어요. 자, 행정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영과 행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조직을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우리 행정이라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관리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뭐 협동적인 행위라든가 의사결정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단 처치하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직의 활동들인데 그것이 행정인데 말이에요. 그러한 행정은 공행정과
그리고 사행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큰 틀로서는 뭐죠? 공행정 자체는요,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 그리고 그 목표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 추구하기 위한 행동일 것이고, 사행정이라고 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놓고 비교를 하는 문제. 늘 이 단원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죠. 공행정을 추구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특히나 뭐라고 부르죠? 공행정을 추구하는 행위를 협의의 행정이라고 하고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행정을 우리는 이와 분류해서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광의의 행정 속에 협의의 행정과 경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경영과 분류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어요. 행정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행정이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공공성의 개념은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등성이 전제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누구는 경영은요, 자, 쉽게 말하죠. 경영을 회사의 행위라고 보세요. 민간 조직의 관리 활동이에요. 걔네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이 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별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더라도 VIP 고객도 있고요. VVIP도 있더라고요. 대기표 끊고 서 있는 일반 고객에 비해서 그 친구들은, 친구는 아니지만요.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전담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아니라 경영은 차별이다. 자, 세 번째, 행정조직의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속의 구성원이 공적 영역이라는 독특한 특성 덕택에 법적에 의해서 법적으로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겠죠. 그렇죠? 네. 나중에 우리 인사행정 부분 들어가면요. 어떤 거 배우죠? 그렇죠. 뭐 신분 보장에 대한 것, 뭐 직업공무원제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겁니다.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성이 강조된다고요. 효과적인 업무 수행? 그래, 목표 달성이요. 관리성이 강조된다고요? 네, 조직의 관리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행정만의 특징이 아니고 경영의 특징 되기도 하죠. 공통점이란 얘기입니다. 틀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공행정과 사행정, 다른 말로 협의의 행정과 경영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맨날 나온다. 그렇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다. 잘못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행정관리설이다, 통치기능설이다, 행정행태설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 들으시는 수험생 여러분 중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공부가 다 끝나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두 번 봤을 때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직은 정돈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뒤에 행정학의 기초 이론들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부분이니까 현재의 설명에서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맞을까요? 정도에서 문제를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첫 번째, 행정관리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설은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라는 기술적 과정으로 본다. 예,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설은요, 무슨 관리? 그래서 무슨 관리? 기술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술관리라고 하지 마시고 관리기술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렇죠. 공적 사무를 관리하는 효과적 기술이다. 행정관리 뭐라고요? 관리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효율적 관리기술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지 효과적 관리 기술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설은 효율적 관리 기술이다. 압축해서 기억하세요. 행정관리설은 효과적 관리 기술이다. 됐죠? 내려갑니다. 통치기능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통치기능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어떤 얘기죠? 우리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정치적 행위예요. 그렇죠? 통치가 당연히 정치적 행위죠.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행위.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관련되는 가치와 연관되는 어떤 행위, 정책을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 모아져서 정책화되는데 그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말이에요. 잠깐 멈출게요. 자, 결정과 집행이라 그랬죠. 어떤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죠.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죠. 하지만 집행은요. 결정된 것을 효과적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은 가치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이 섞여 있는 거예요. 통치기능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치기능설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의하면 공사행정이원론이다. 자, 내려올게요. 자, 아까 나왔던 것인데 공행정과 사행정을 같다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 다르다라고 보는 이원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통치기능설 자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통치기능설의 경우에는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와 그렇죠. 집행기술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측면, 정치행정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인 것은 맞지만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행정과 민간조직,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행정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요? 통치기능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에요. 정책이요. 사회적 이슈가 된 것. 민간기업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을 정책화해가지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활동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원론 맞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3번. 행정, 행태설. 잠깐만 멈출게요. 자, 간단하게만요. 행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외면적으로 뭐 되는 거예요? 관찰이 가능한 행위예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행위를 우리는 행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행태설은 뭐 한다? 가치와 사실로 이원화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행정행태설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철저하게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관찰될 수 있는 행위가 입증이 가능해야 돼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그거 이원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행태의 개념이 뭐라고요? 외형적 관찰이 가능한 행위.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사실인 것만을 추려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과학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을 중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입증 가능한 것만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센스가 있으시다면 3번과 4번 보통 행정행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웬만한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고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겠죠? 네, 넘어갑니다. 네, 야,
2번입니다. 행정 변수하고 나와 있어요. 행정 행위를 할 때, 일련의 행정 작용을 할 때 중요하게 관여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작용하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예요, 변수는. 그래서 자, 대표적인 행정 변수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사람, 그렇죠?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태도와 가치관,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조직, 인간, 환경, 가치관과 태도. 자,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능력 또는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 사람의 이러한 내용의 차이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관청의 공무원, 관료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행정은 달라져요. 어떠한 심리적 요인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달라져요. 그게 인간이 중요한 변수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그러한 중요한 변수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몸을 담고 활동하는 조직이 어떠한 조직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행위가 달라지죠. 철저한 상명하복이라고 하면 아마도 인간의 변수의 측면이 많이 죽을 거예요. 왜요? 조직 자체의 특성이 인간의 그러한 다양한 그런 능력치들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조직도 있고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조직도 있어요. 상명하복이면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창의성, 쇄신, 개혁 안 되는 거예요. 까라면 까 하면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은 어떤 형태의 조직인가에 따라서 중요하게 작용하죠.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명령이나 권위가 강력한가, 권한을 나누고 있느냐, 나누고 있지 않느냐, 집권화되어 있느냐, 분권화되어 있느냐, 수직적 조직이냐, 수평적 조직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인간이, 조직 자체와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 됐죠? 두 번째, 그러한 조직에, 인간에게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그렇죠? 외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내부 환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떠한 환경에 직면했는가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달라져야 하고요. 조직 안에서도 부서 간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어떤 관계 또는 구성원끼리 어떠한 관계 맺음. 그래서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들이 꼭 외부적인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부에 어떤 환경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목표의 달성 정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능력치보다는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마인드, 태도, 그렇죠, 목표를 바라보는 태도, 또 다양한 가치 중에 어떤 걸 우선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행정행위는 달라지더라. 자, 설명 끝났죠?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1번은. 자, 2번 구조. 조직의 형태라든지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체계 같은 공식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때요? 창의적이냐 쇄신적이냐 이런 가치관.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보통 여기 잠깐만요. 좀 길어지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X이론적 인간과요. 또 Y이론적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X이론적 인간관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죠? 일을 열심히 해. 그러면 돈 더 줘. 돈 더 주면 일 열심히 할게. 상당히 소극적이죠. 경제적인 요인에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Y인간은 뭐라 그러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 그렇죠. 목표 달성에 따라서 뿌듯함을 참을 수가 없어. 돈 더 안 줘도 좋습니다. 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매진할 테니까.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Y이론적 인간관에 의하면
당연히 조직의 목표 달성이 수월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인 거예요. 되시죠? 네, 밑에 환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적 요인, 특히나 물론 내부의 환경도 있지만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네, 5번에 태도. 인간의 가치관과 관련되며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면요, 가치관과 태도보다는 어떠한 인간 자체의 측면, 그렇죠, 인간이 조직 속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 뿐, 가치관과 태도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은 고전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새롭게 그 뒤에 나타난 그런 이론들입니다. 뭐 발전 행정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때요?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거 설명해 드리는 거 지금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발전 행정론. 앞뒤 잘라버리고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발전 행정론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자,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개도국의 지도자와 정책, 그렇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1960년대 후반, 이렇게는 안 된다, 그냥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경제성장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어떤 정부에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성장이라는 양적인 그 증가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집중적인 투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발전 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가치에 무게를 싣고 그것을 위해서 행위하느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국민들이 동조하고 함께 쫓아가지고, 그렇죠, 협조해 주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행정론 자체는 가치관과 태도와 가장 크게 연결돼 있어.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난의 탈피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매진합시다가 되는 거거든요. 되시겠죠? 가치관과 연결되는 것은 뭐라고요? 대표적인 이론이 발전 행정론이다. 어떤 사례 떠올리라고요? 개도국에 있어서 경제 성장을 했어야만 하는 그 당시의 사실을 떠올리시면 되죠. 예,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변수에 대한 부분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쉽게 답 골라내실 수 있잖아요. 행정 변수와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게 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구조, 조직의 구조라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체계화되어 있는, 그렇죠, 잘 만들어져 있는, 잘 짜여져 있는 구조인가. 그것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 과학적 관리론과 연결이 됩니다. 테일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의 이론으로서 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환경이라고 했어요. 발전 행정론 아까 강조했잖아요.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강조하는 성장이라는 가치관에 올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과학적 관리론, 환경이 아니라 구조와 관련이 강한, 예,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네, 인간관계론, 가치관. 인간관계론 말 그대로 인간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인간들의 상호간의 관계, 조직 속에서 구성원끼리의 관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인간 행태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맞는 이론은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관찰 가능한 행위의 양태, 행태와 인간이 연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제이지만요, 오히려 짧게 끝나는 문제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짧은 문제가 쉽지만요, 약간의 미진함이 있다, 공부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하면 짧게 끝나는 것들을 딱 보면 찍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단순한 문제일수록 훨씬 어려워요. 포인트를 찍지 못하면 끝이 나거든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태론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론, 발전행정론, 과학적 관리론은 지금 이 1단원이지만 여러분이 어디에요? 저기 작은 1단원 말고 우리 3단원인가요? 정보실패, 시장실패 지난 후에 행정학 기초 이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변수랑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이론이니까 이런 변수랑 연관관계가 크겠구나를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행정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요, 제가 답을 찍고 그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 3, 4, 5는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 정말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후진국보다 선진국의 행정 자율성이 높다. 되게 그럴싸한 함정입니다. 또 함정이라서 1번에다가 배치해놨거든요. 다 틀리는 거예요. 대충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으니까 좋은 말은 선진국이 높을 거야. 이런 생각하거든. 행정학은 무작정 어렵다라는 말은 못 드립니다. 당연히 쉬울 수 있어요.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되게 쉽습니다만 이렇게 막연한 감으로 찍을 수 있는 그렇죠. 함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행정의 자율성.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아니에요. 그죠? 행정에 대해서 외부 또는 내부적인 규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행정행위는요, 그 자체로서 권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집행하는 그 행위의 효과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미치고요. 그렇죠. 막기가 좀 힘들어요. 또 막으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권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스스로 내부적인 자정의 노력도 하겠지만서도 외부적인 다양한 주체와 수단을 통한 외부적 규제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장치를 만들어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것이죠. 바람직하게 합법적이어야 되고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의 경우에 후진국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관료 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지도자에 의해서 어때요? 본인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가치에 맞추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험해져요. 그러면 1번을 이렇게 내려가서 연결시켜 보시죠. 행정기능의 확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효율성만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과 5번을 연결시켜보면 모순되는 내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2, 3, 4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넘어가지요. 자, 행정의 기능,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 5번에 정치행정 이론론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정치와 행정이라고 해서 자, 생각해보자. 우리 정치는요, 같이 판단해 주는 거죠. 그렇죠? 같이 판단을 해 주어서 뭐 하는 겁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행정은요, 그러한 결정된 정책을 뭐 한다고요?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치의 문제, 사실의 문제가 되는데 이론론이라고 했으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일관되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 본질적으로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강조하게 된 배경이요. 자, 배경이 아닌 것. 시장이 실패했어. 시장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 멋대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만들어내고요.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시장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부가 무슨 생각했어? 어떤 가치 판단? 시장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이거 위험한데?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겠는데? 우리가 나서서 시장의 어떠한 폭주를 막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논이 강조되게 된 배경 맞습니다. 그렇죠? 경제공황이 발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경제공황은 시장의 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 이제 누가 나설 때야? 정부가 나설 때야. 그렇죠? 물가의 폭등. 그렇죠? 또 약자들이 쓰러져가지고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힘들게 되고요. 그렇죠?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러면 공황 상태를 맞이해서 정부는 이게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의 그렇죠? 행정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직접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논일 텐데 그러면 3번 보면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킨다는 내용이죠. 말이 안 되겠죠. 이것은 뭐의 입장이다? 정치, 행정, 줄일게요. 정치, 행정, 뭐의 입장이다? 이원론의 입장이 되지 않겠나. 되죠? 넘어갑니다. 네, 6번. 행정관리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어디라고 했어요? 자, 행정관리설 자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요. 행정관리설 뭐라고요? 행정관리설은 관리 기술에 불과하다. 관리 기술. 그러니까 뭐랑 분리돼? 정치랑 분리돼야죠. 정치랑 분리시킵시다. 연결되지 않아요. 분리하는 거예요. 테일러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효율적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겁니다. 가치를 배제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옳은 거 고르는 거야. 간단하잖아. 쭉 보니까 행정관리설 자체, 행정이 집단적 협동행위라는 것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행정관리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죠. 쭉 가치 배분, 가치 개입 행위가 아니라니까. 가치 중립적인 행위라니까요. 예. 정책 형성, 형성하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안 되고요. 형성하면 안 돼요. 그렇죠. 철저하게 공적 사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일 뿐인 것이다. 됐나요? 5번도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바람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고요? 가치가 개입됐잖아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가치가 개입됐잖아요. 그것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행정이 가치 개입적 행위인데. 그래서 2번도 3번도 5번도 완전히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제 7번입니다. 우리 7번 문제.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제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일원론이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다 하나로 행정이 하고, 이원론이면 정책의 결정, 그렇죠. 관련되는 근거라든지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예, 입법부 쪽에 맡기고, 행정은 만들어진 것을 단지 실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옳지 않은 것. 1. 자, 어때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 자체는 국가 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 행정이다. 일선 행정. 일선 행정 알고 있죠? 실제 행정의 수혜자인 국민을 어떻게 부를지라도 국민이든 시민이든 주민이든 고객이든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선 행정이다. 집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이란 말을 쓴 거예요. 집행의 차원이기 때문에. 꽉 딱히 틀리지 않죠. 왜요? 집행을 강조하는 것이고 결정은 이전 단계인, 그렇죠. 이전 단계인 정치를 담당하는 입법 쪽에서 해결했었겠지요. 예. 2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 제도 개혁의 중심 이론으로 작용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나중에 1883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펜들턴법 을 아마 배우실 겁니다. 특히나 이건 뭐죠? 엽관주의의 폐단을 뭐하기 위해서 극복하자라고 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연결시키지 말자. 우리 보통의 경우에 역관주의는 뭡니까? 정당에 대한 충성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네가 우리 정당에서 열심히 일해 주었기 때문에 자, 일정한 행정 관료로 등용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을 연결시켰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역관주의는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당에 충성만 잘하면, 잘 보이기만 하면 그냥 관료로 등용했거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지 말자. 철저하게 분리하자. 정치 입장에서의 정당의 충성도는 충성도인 것이고 행정은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니까 전문 관료에게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이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이원론이 맞아요. 집행은 집행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에게 따로 맡겨야 되죠. 그렇죠. 자, 3번.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 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요.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국가 의사 자체를 행정이 결정하면 안 되죠.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정치가 결정해야 된다니까? 그럼 행정은 뭐 하고요? 집행해야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된 국가 의사를 집행만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기억합니다. 이원론의 입장은 결정된 국가 의사를 집행만 하는 것이다. 괜히 과학적 원칙이란 말 싹 넣어가지고요.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밑에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 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 과학적 관리 중심이어야 한다. 좀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역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펜들턴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자,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해지는 협동적 인간의 노력이다. 그리고 목표 달성이라는 점, 협동적 인간의 행위라는 점 이런 데서는 어떤 목적이고 그렇죠. 어떤 조직인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 조직이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광의의 행정의 의미가 됩니다. 광의의 행정에서는요. 공사행정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광의에서는. 자, 2번 최근 행정 개념에서는요. 공공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고 그러한 공공성 있는 문제와 연관된 모든 주체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기 위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직 간의 연결망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행정학 좀 더 진행하다 보면요. 거버넌스 이론 또는 뭐 신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자, 뭐다? 공공 문제는 정부만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관련 당사자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상호 간의 연결망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자, 3번. 협의의 행정은요.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맞아요. 협의회에서는 어떤 조직? 민간 조직이 아니에요. 정부 조직이죠. 그리고 어떤 목적?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요? 공공조직의, 정부조직의 구성원, 공무원의 활동인 것이겠죠. 자, 4번. 행정이 정치과정과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문제가 돼요. 아무리 협의의 행정이라 할지라도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 것. 이런 논에서는 어때요? 행정부가 정책의 결정에 관여하고 결정된 것을 집행까지 하죠. 이원론에서는 입법 쪽에서 관련되는 정책을 법적 근거를 통해서 마련해 주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하지만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행정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는 말은 틀린 거죠. 분리되어 있다, 일원화되어 있다는 말은 맞지만 관련성이 없다는 말은 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예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이원론, 이원론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5번.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다. 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그렇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과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 자, 넘어가시죠. 네, 우리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죠. 재화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우리 배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배제성은 나의 특정 재화의 소비가 뭐죠? 배제성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용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인 것이고, 경합성은 어떤 개념이었죠?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약화시킨다, 감소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더 쓴 만큼 타인은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타인의 소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경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배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경합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재화의 종류가 분류되고 있죠.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죠. 이것들을 뒤죽박죽 섞어놔도요, 그 개념 여하에 따라서 위치를 외우지 마시고 성격을 외우세요. 자, 우리 뭐부터 해볼까요? 시장에 존재하는 재화. 뭐가 있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내가 쓰면 당신은 못 씁니다. 라고 하는 것. 전형적인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재가 되죠. 맞죠? 네.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게 시장재가 됩니다. 그러면 배제성과 경합성 자체가 모두 없는 것. 그것이 공공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것이 공공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결국 어떤 개념이 되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비배제성, 무임승차,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경합성, 내가 쓰는 것이 타인의 소비의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타인의 소비의 그 감소를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이런 재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소비로 타인의 소비의 감소를 불러오지 않는 이런 재화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요금제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무임승차를 할 수는 있으나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 감소하지 않는 것. 무임승차는 가능하지만 네, 경합성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죠. 무임승차는 쓸 때마다 헷갈려요. 무임승차는 가능하지만 나의 소비가 경합성이니까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 타인 소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이 뭐냐? 그거 바로 공유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조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시장재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공공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요금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요금제, 뭐 가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것들, 여러분 가스대금, 전기대금, 수도요금 지불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수도를 썼어요.
그럼 옆집에서 쓸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성은 없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쓸 수는 없죠. 전에요. 그 가스 요금을 많이 안 나오는데 저희 집은요. 깜빡하고 자동이체가 아니고 이게 매달 내야 되는데 깜빡 놓쳤더니 딱지를 붙였어요. 그래 잠가놨더라고요. 쓰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거 지금 뭐예요?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고 나서 이제 해제를 했죠. 예, 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무임승차,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경합성이 있어.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느낌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호수의 물고기 같은 것들. 어떻습니까? 호수의 물고기는 낚시터 말고 일반적인 호수의 물고기 낚시로 잡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잡아서 그 어종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타인에게는 그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유제의 경우에 가장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이 바로 뭐죠?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드러난다. 알고 계시죠? 어떠한 풀밭, 초원에 각자가 자기의 양을 놓아서 풀을 먹이고 있는데 서로 간에 자기 양이 최대한 마음껏 먹게끔 방목을 하고요. 막 많이 먹게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결과 일정한 시간이 지났더니 그 초원은 풀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황무지로 바뀌었어요. 풀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모두의 양에게, 각자의 양에게 풀을 먹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유제는요. 공유제는 무임승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바로 고를 수가 있어요. 들어갑니다. 자, 공유제는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공유제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틀렸잖아요. 공유제를 시장에 방치하면 과잉 소비돼서 내 양을 더 먹이고 싶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 공유지의 비극. 모두가 양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개인의 합리성 추구가 전체의 합리성 추구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 그렇죠? 자, 3번. 순수 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하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아니, 공공재 자체는요, 당연히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시장에 방치하면 말이죠. 그렇죠? 네. 요금제가 시장에서 공급될 경우에 자연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스나 전기나 수도 같이 일정 정도의 설비를 요하는 초기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때요? 자연 독점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금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중 행정의 공공재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 쉽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무임승차 발생하고요. 비배제, 비경합성이죠. 내생적 선호는 쉽게 말하면 뭐죠? 공공재 자체에 있어서는 소비하는 입장에서 자율적인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이거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좀 변경시켜주세요. 그런 게 되지 않아요. 공공재는. 시장에서처럼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선호를 표현해서 그것을 공공재나 서비스나 그것을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축적성과 유형성이라고 했는데 유형성은 특별히 말할 부분이 없고요. 축적되느냐 과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재의 성격상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공급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겨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요. 공급과 동시에 소비가 됩니다.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축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10번에서는 4번 부분이 틀렸다. 5번. 시장과는 다르게 경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나눌 수 없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요. 지금 공공재라고 말했지만 더 크게 말해보세요. 행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차피 계량화도 쉽지 않은 일이고 모든 그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적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행정의 속성상 분할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넘어가지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년도 지방직 문제네요. 자, 공공재 행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반복하고 있습니다. 1번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2번. 시장에 맡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기업에게는 공공재는 아무런 매력이 없죠. 왜? 돈이 되지 않거든요. 공짜로 쓸 수도 있다. 그럼 누가 그거 공급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공공재는 필요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러면 정부가 공급해줘야죠. 그렇죠? 자, 3번.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다원적인 사회 속에서는요, 이익의 측면이라기보다도 어떠한 가치가 필요한가. 우리 합법, 불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위해서 문화행사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치제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그렇죠. 민간제, 사적제, 시장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장제라고요. 그러면 시장제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배제성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경합성이 있죠? 예. 이러한 가치제에 들어가는 것들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렇죠. 어떤 뭐 주택이랄지 이렇게 사회의 다양한 파트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뭐 교통 뭐 이런 것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재가 아니다. 이것은 그렇죠. 가치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당연히 그렇죠.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맞겠죠.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아직은 그 원칙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12번 현대적인 행정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먼저 포함이 될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자, 목표가 일단 설정이 돼야죠. 목표가 먼저 설정돼야 됩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그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목표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해 줄 것이고요.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의 기획이 나올 것이고 기획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실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조직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 또는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조직은 만들어졌지만 그 속의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 행위의 유인, 행위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뭐가 필요합니까? 동작화. 그렇죠? 네.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기름도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작화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끝나고 나면 통제라고 하는 것은 평가예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과정에서의 평가를 거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피드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드백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 피드백을 통해서 뭐 조직화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애초에 정책 결정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그렇죠? 목표의 방향성 자체를 약간 틀어야 된다면 거기서, 그렇죠? 피드백은 전반적인 과정에서 다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경되거나 그렇죠? 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목표의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록 빠져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적인 순서가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책의 결정과 조직화, 그렇죠? 예, 동작화, 통제, 환류로 이어지는, 그렇죠? 정답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되셨지요? 예.
자, 우리 13번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공행정, 사행정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행정과는 달리 공행정이 본질적으로 관료제라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관료제라고 하는 어떤 계층 구조의 조직은요, 사적 조직인 기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행정과 공행정은 관료제라는 그러한 조직 자체의 구조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공행정만 관료제가 있고, 관료란 말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의 원리와 특징인 것이에요. 관료는 공무원이니까 사행정은 아니겠지, 그런 유치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2번, 공행정과 사행정은 법적 규제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공행정은 법적 규제가 엄격해요. 규제를 강하게 받는 기속행위라니까요. 하지만 자율적인,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행정. 물론 사행정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하지만 경영자의 자유로운 마인드에 의해서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3번, 공행정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 예. 사행정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한다. 공익과 사익 됐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4번, 공행정은 공익 실현. 이건 뭐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맥락이죠. 자, 5번에 공행정과 사행정은 상대방의 차별성을 인정한다. 공행정은요, 평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행정은 고객의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이 시장 자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익에 더 강한 추구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VIP 카드를, 골드 카드를, 플래티늄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고객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네. 자, 14번 문제는요, 우리 지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지금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